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BMW F87 후기형 M2의 인캠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오늘의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인캠 영상의 스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흡기는 순정 흡기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배기는 제가 알기로 IP 배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 2 ECU 튠을 해서 휠마력 기준의 최대 500마력의 토크 같은 경우에는 70kg 포스미터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계 쪽은 그렇고 기업이나 다른 미션 쪽은 크게 손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편 영상에서 저희 전기형 M2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가 있던 BC 레이싱 2A 서스펜션을 그대로 이식해 왔던, 그래서 아직은 이 차에 맞는 세팅을 잡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전기형 M2에 썼던 세팅을 차고부터 시작을 해서 스프링 레이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댐핑압까지 사실상 거의 그대로 넘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이 저희 프로텍 영상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기본 셋업을 잡기 위해서 탔던 그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JBRT 내지는 제 개인 소유의 차가 아니라 저희 아카데미 회원의 차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끝까지 풀어택하고 그러지는 못했고, 셋업 잡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관여했던 그때 나왔던 한랩의 영상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리어는 아마 그대로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만 DS 1.11로 갈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CTSV 6P 브렘보 브레이크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거에 세트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서정테크 아니면 인터알의 디스크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 DS 3.12 패러도죠.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후드 그리고 트렁크를 카본 파츠를 사용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순정 기준에 1600대 중반 그 정도였는데, 한 200kg 정도 감량을 해서 1450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 저희 JBRT에서 커스텀으로 제작했던 에어댐이 장착이 돼 있었고,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1800짜리 저희 JBRT 스완넥 타입 윙이 장착돼 있기 전 1650짜리 GT 윙이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휠은 에이펙스사의 휠이 들어가 있었고, 이때 이제 옵셋이 프론트 같은 경우에 뭐 둘 다 18인치였고요. 프론트 리어. 프론트 같은 경우에 9반, 리어에 10반 요렇게 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타이어를 스퀘어 세팅을 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265 스퀘어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스펙을 가기에는 휠 스펙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한 랩의 영상에 끼어져 있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어드반 A052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고요. 프론트에는 265 3518,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295 3018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뭐 테크니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바디 M으로 와서는 사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대 강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바디 때 막 차대 찢어지고 막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 이슈들이 싹 다 해결돼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가 느낄 때 굉장히 직관적인 그 느낌을 줄 정도로 실제 양산차라고 우리가 뭐 한정을 시켜서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대 강성을 갖고 있는 차가 F바디 M2, M3, M4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베이스는 292 M3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구조가 뭐 사실 모노코크 바디의 뭐 구조 자체도 크게 바뀔 건 없는데, 292 M3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바디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엔진룸 딱 열어봤을 때 292에서 보지 못했던 카본 스트럽 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더 보강이 돼 있었죠.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스트럽 타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전판넬까지 이어지는 카본 스트럽 같은 스트럽 브레이스가 추가가 돼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292 M3에 없던 사소한 그런 보강들이 상당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걸 여기서 뭐 레이스카에 가깝게 더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지만, 뭐 그 정도 우리가 차대 보강은 이 세팅 당시에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셋업 하는 데 있어서 차대 내지는 셰시의 강성이 크게 문제될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지지난 영상에 NO 엔진을 단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동계 쪽에 그리고 림펀보드 이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후기형 M2로 오면서 뭐 당연히 M3, M4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M2, M3, M4가 대표적으로 지금 M2를 보고 있는데, 이 후기형 M2 같은 경우에는 SO 엔진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NO 엔진과 SO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자, 이 SO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최대한 이 엔진이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무게를 얻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을 해서 클로즈 데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실 내구도나 이런 뭐 이슈에 있어서는 NO하고는 조금 한 차원 다른 클래스의 내구도를 보여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NO 엔진을 올린 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출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물론 NO 엔진이 올라갔던 전기형 M2 같은 경우에는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 터보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 SO에 와서는 트윈 터보를 사용을 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한계치가 훨씬 높아져서 실제 출력이 대략 400마력대 초반 뭐 그렇게 순정 출력을 내고 있었는데, 저희 뭐 JBRT 같은 경우에는 순정 터빈을 그대로 쓰면서 이게 필마력 기준에 다이노상 500마력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정도까지는 해외에서도 뭐 그런 보고가 있었고, 순정 터빈을 사용해서 필마력 500마력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도를 그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순정 터빈을 썼을 때 ECU 튠이 어디까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니르에서도 굉장히 사실 F바디 M 같은 경우에는 뭐 니르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M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지금에 와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니르에서도 뭐 제일 대표적으로 F1 드라이버였던 로버트 쿠비차가 에이펙스 택시를 이제 이걸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았었는데, 이게 순정 출력 그대로 뭐 물론 M2가 아니라 M4 기준입니다. 431마력짜리 순정 세팅 그대로 M4 순정 M4에 ECU 튠을 하지 않은 채로 리르에서 대략 한 7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리르만 어택한 차니까 이 7만 킬로가 뭐 차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겠죠. 물론 뭐 그 기준에 4만 킬로 주기로 터빈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뭐 엔진은 멀쩡한데 터빈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터빈 교체 주기를 대략 4만 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구동계에서 일단 약한 고리는 터빈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순정 터빈에 우리가 출력을 휠마력 500마력으로 올렸다. 사실 그러면 실제 휠마력 기준 120마력 이상 올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순정 터빈 기준에 ECU 튠을 한 차들은 과연 그 내구도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뭐 공도 주행이 많은 그런 경우라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트랙 마일리지가 뭐 한 10,000km 거기까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이 차를 잠깐 뭐 많은 랩수를 타지는 못했지만 탈 때도 느꼈던 것이, 차가 구동계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시 저희가 F바디 M을 세팅을 한다면 순정 터빈의 500마력 세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터빈 업을 고려를 하겠죠. 근데 터빈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약한 고리가 터빈에 먼저 올지 아니면 엔진 자체에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이제는 뭐 딱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스테이지 2든 스테이지 3든 터빈 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출력 업을 했을 때는 이 구동계 내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즉 4만 킬로 트랙 온리 4만 킬로 못 탈 수 있다 라는 점은 여러분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엔진 쪽은 뭐 그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냉각 쪽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인터쿨러 쓰면서 뭐 냉각 효율이나 뭐 흡기온 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냉각 이슈들에서 전기형 M2 때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고, 그리고 림펀 모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서 그 불편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후기형 M2에 와서. 물론 후기형 M3, M4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쪽에서는 확실히 뭐 차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냉각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발전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미션 같은 경우에 이게 DCT 미션을 썼고 그 완성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게 미션 변속 충격이 없지 않은 미션이었죠. 사실 이게 좋았던 셰시의 강성 그거와 더불어서, 그리고 출력 곡선, 토크 곡선, 그리고 변속 충격을 가지고 있는 DCT의 특성, 요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로 재미있는 역대 M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드리프트나 파워슬라이드 이런 게 너무 쉽게 잘 됐었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역대 M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박한 그런 M이 아니었나, 또 요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설명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정말 그럼 궁극의 차이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요 부분은 또 물론 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머스탱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대중을 향한 정말 가성비 좋은 펑카라고 하는 것이 머스탱이라면, 그 지위를 유럽 내지는 독일 기준에서는 M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사실 그래서 어떤 고급진 맛이나 뭐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SO 엔진의 정말 훌륭한 DCT 이 조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 뭐 이것만 보면 최상의 조합인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웨선프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무게 중심이 좋은 그런 밸런스를 가진 차는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에서 원가 절감의 어떤 그런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차예요. 뭐 원가 절감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M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신형이 나오고 있는 G바디까지도 기본적으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하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WC-본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그 고급진 맛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뭐 이 차가 정말 궁극의 차인가, 아니면 진짜 대중적인 굉장히 가성비 좋은 펑카인가, 요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은 펑카라고 보는 것이 뭐 그래도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따로 뭐 무게 중심, 그러니까 웨선프 방식을 고수하면서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구동계 엔진 미션의 특수성 때문에 리어가 잘 흐르는 경박함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경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차가 기본적으로 오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리어의 무게 배분이 한 53대 47, 무게 배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뭐 좋은 쪽에 속하죠. 그러나 여전히 프론트 헤비는 맞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입 언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입 언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FR 구조의 특성상 파워 슬라이드가 일어날 수는 있죠. FR 차량이 탈출해서 리어가 잘 흐른다고 해서 그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오버스티어 성향이다 라고 보통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진입 기준으로 많이, 진입과 뉴트럴 기준으로 많이 우리가 밸런스를 따지니까요. 자,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 상대적이라기보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조금 높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무게중심, 수직적인 높이에서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구동계 자체의 특성, 경박한 움직임이 올 수 있는 그 FR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탈출 악셀을 조금만 격하게 붙이게 되면 리어가 싹 흘러버리는 파워 오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전작의 292 M3나 F87 전기형 M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과한 모션을 많이 보여줬던 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이 미숙한 드라이버들이 사고도 많이 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트랙에서든 공도에서든 무사고 차를 거의 찾아보기가, 물론 원래 M이 좀 그렇긴 하지만 더더욱 힘들어진 그 차가 F바디 M2, M3, M4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박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모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모션이 최근에 국산차 아반떼 N 같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무게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반떼 N이
어떤 분들은 막 진입 오버가 너무 심하다. 근데 그것이 진짜 차체에서 오는 내지는 셰시가 기본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밸런스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게 M과 일정 부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얘도 아반떼 M 같은 경우에도 무게 중심이 그닥 낮은 차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지드 바디 자체가 수직적으로 이게 꿀렁거리는 이 모션에서 하중이 깨지면서 오는 그런 모션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M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M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뭐 아반떼보다는 훨씬 고가의 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뭐 카본 루프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량화의 노력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무겁고 차가 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구조 자체가 주는 한계점, 그것 때문에 이런 경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왜 좋아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기호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는 왜 개인적으로 뭐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트랙 인문 자체를 리어 미드십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R8이 메인이었던 그 시절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R8 이후에는 GT3 RS를 가지고 제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트랙에 뭐 여러 가지 슈퍼랩 어택을 끌고 왔었던 그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R8도 마찬가지고 GT3 RS도 그렇고 진입 오버, 그러니까 기본 밸런스 자체가 오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들입니다. 진입 오버가 특히나 굉장히 강하죠. 진입 오버 그리고 뉴트럴 오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특히 GT3 RS 같은 경우에는 탈출에는 언더 성향이 분명히 있는 차긴 하지만 저는 GT3 RS 내지는 R8을 살 때 늘 진입 오버를 경계하면서 운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진입 모션 자체가 야건도로 집어넣고 탈출에 풀악셀로 밀고 가는 이런 패턴의 운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F바디 M은 사실 약간 상극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보수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밸런스 자체가 야건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제가 원래 타던 대로 이 차를 진입을 시키면 그냥 야건더를 넘어 개언더의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탈출 악셀을 주려고 하면 경박한 움직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운전 성향과는 그닥 잘 맞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었던 거고, 정말 우리가 이 차를 JBRT에서 세팅하면서 더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제가 이제 셋업을 하고 뭐 서스펜션 진짜 이것도 조금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이 전기형 M2에서 정말 밸런스가 좋고 느낌이 좋았던 이 서스펜션을 그대로 이식을 했잖아요. 근데 출력과 무게 부분이 바뀌니까 이 좋았던 세팅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세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세팅 그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그래서 이거를 제가 타면서 다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차주도 조금씩 기록을 단축시켜서 가던 중에 마지막 이제 어택을 앞두고 모든 세팅은 이제 다 갖춰졌고 리어가 날아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 1800짜리 스완넥 타입의 GT 윙도 바꿔 달고, 그리고 타이어도 그때 타이어도 후시어 A7 타이어 275 18인치 275 스퀘어로 주문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차주가 연습 조금 하겠다 또, 그래서 기존에 쓰던 타이어들로 연습을 하는 중에 어이없이 사고가 나서 프론트 립부터 해서 프론트 범퍼, 라지에이터 이런 데가 다 찢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 시즌 내에 이거를 수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고,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이 타이어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각하면서 차까지 같이 매각. 그러면서 사실 이 슈퍼랩 어택이 어떻게 보면 이 활용 점정을 못 찍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차주가 탔을 때 대충 그래도 1분 한 42초대 정도는 못 찍어도 푸시어 타이어를 끼고 그 정도는 찍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시도도 못하고 끝난 그 점이 가장 아쉬웠던 그런 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F바디 M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국내에서도 F바디 M을 가지고 뭐 그것이 터빈업을 했던 안 했던 ECU를 만졌던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랬었고 근데 사실 그래서 중고차로 여러분들이 가격 싸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언제 터빈이 됐든 엔진이 됐든 뻗을지 모른다는 거 그거는 감안하고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다시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다시 이 차를 이 출력 500마력의 70토크를 가지고 있는 이 차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든다면 무엇을 만지겠는가 아마도 필 스펙을 조금 손을 보겠죠. 필 스펙을 손을 봐서 최소 295 스퀘어 정도는 들어가게 스퀘어 세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에서 확실히 편해요. 제가 이거 265, 295를 끼고 탔을 때 확실히 진입에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인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진입에서 놓치는 그런 로스들이 구간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뭐 개선해주면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세팅을 잡았다면 훨씬 더 좋은 기록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세팅을 한다면 그 정도 아마 손을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그런 스펙의 스테이지 2 내지 스테이지 3 뭐 그렇게 해서 차를 운영을 한다면 뭐 한 1, 2만 킬로 서킷 마일리지 기준에 1, 2만 킬로 단위로 뭐 터빈이 됐든 엔진이 됐든 교체 내지는 오버홀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mDNA의 끝판왕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또 보기에는 차체가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M3, M4도 뭐 순정 내지는 우리가 ECU를 만져서 탄 뭐 이력들이 많이 있지만 M2를 지금 메인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윤축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ECU 맵을 만진다면 M3, M4와 M2가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디튠드에서 나왔던 게 M2였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ECU 튠으로 M3, M4 스펙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M3, M4만 해도 그 D 세그먼트의 뭐 세단 내지는 쿠페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윤축비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사실 회두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을 줘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G바디 가서는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 부분은 G바디 M을 다룰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로도 앞선 여러분들이 그거 물어보셨어요. F바디하고 G바디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냐? 야 이거를 기준이 뭐냐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뭐 조금 더 경쾌하고 조금 더 뭔가 우리가 트랙에서의 회두성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F바디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도 DCT 미션과 G바디에 들어갔던 ZF 8단 미션을 놓고 ZF 8단 미션이 뭐 굼뜨고 느리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G바디 M4 가서 제가 또 조금 더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일정 부분은 원가 절감하고도 뭐 전혀 뭐 관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일상성에 있어서 경박함 요 부분과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G바디에 가서 ZF 8단 미션이 올라간 것이 M이 퇴보하는 것이었나 뭐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 뭐 각각의 그 세그먼트의 특성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차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고 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 부분은 G바디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뭐 일단 기존에 뭐 머스탱 영상 뭐 1시간이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이 너무 길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어렵다.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컴팩트하고 알차게 하려고 제가 혼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아마도 머스탱에 비해서 영상 길이가 좀 짧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머스탱에 비해서 뭐 가치가 없는 차냐 아니면 얘기거리가 없는 차냐 그렇지는 않고 제가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걸 조금 더 압축적으로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F바디 M2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뭐 같이 이제 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G바디 M4 후륜입니다. 저희가 사륜은 운영을 한 적이 없어서 후륜 기준으로 해서 뭐 같은 후륜이니까 또 뭐 비교가 조금 더 쉽겠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